정도로? 아이고, 뭐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뭔가 일반적인 사고와는 달라 보여요. 약간 달라 보여요. 뒤에서 쿵 받았다. 그래서 뒤쿵이에요. 되게 어려 보였어요. 20대 초반, 10대. 돈을 많이 벌려면 사람 수를 많이 태워야 되니까 지금 요즘 나오는 용어가 이제 마네킹 용어입니다. 마네킹?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도 누군가는 스스로를 내던집니다. 아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때론 누군가의 인형이 되기도 합니다.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홍 씨. 운전대를 잡은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사고가 났답니다. 바로 요 부분이거든요. 신호 라인 앞에 손님이 뒤에서 그냥 직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요 1차선 타가지고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돌사고가 일어난 거죠. 너무도 갑작스러웠던 사고. 무엇보다 사고가 날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더 의아했답니다. 깜짝 놀랐죠. 신호만 대기하고 있다가 했으니까 굉장히 놀랐죠. 아유, 얼마나 놀라셨을까? 휴대폰을 줍느라 실수로 박았다는 말에 그런 줄로만 알았다는 홍 씨. 그런데 6개월 후에 이제 경기 남부경찰청 그 광역수사대 거기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 당시에 알은 거죠. 이게 사기되려는 거는 상당히 뭐랄까 좀 섬찟했어요. 그게 섬뜩하죠. 거의 살인이잖아요, 살인. 고의적으로 한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요.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나서야 알게 된 그날의 진실.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 지금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택시를 쫓아가죠. 택시입니다, 저 앞에. 이 택시 기사는 완전히 피해자죠. 피해자죠. 차에 받치고 그 연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려서 뒤에 타는 사람들한테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최근 보험 사기에 일반인이 가담하는 사례가 무려 늘고 200번 있습니다. 넘게 보험 사기를 저지른 보험금을 타내려고 보험 사기가 여전히 극성입니다. 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 사기. 점차 수법이 교묘해지더니 이젠 새로운 단어까지 등장했답니다. 영어로 DK라고 이렇게 한 거고 한글로는 디귿 키역. 뒤에서 쿵 받았다. 그래서 뒤쿵이에요. 뒷쿵은 이제 신종 보험 사기 수법인데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부분도 뒷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선 변경 차량을 노리는 이유는 현행법상 30m 전에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은 경우 차선을 위반한 게 되기 때문. 따라서 사고 시 차선을 변경하려던 차주가 70% 이상의 책임을 물게 된다는 점을 노린 건데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이제 속도가 빠른 경우에 원심력에 의해서 그 차량이 이제 오른쪽으로 좀 밀려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험사기 혐의 차량이 그 오른쪽에 일부러 좀 비빈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차선을 침범한 차량 역시 보험 사기의 주 타깃. 이렇게 법규를 위반했기에 신고를 꺼린다는 점, 돈을 갈취하기에도 좋다는 점을 노린다고 합니다. 또 뒷쿵에서 또 파생된 게 공격수 또 수비수라는 용어가 또 나왔습니다. 공격수는 뒤에서 폼이 추돌하는 차량, 또 수비수는 앞에 있는 피해 차량을 칭하고요. 늦은 밤 마치 사냥을 하듯 동네를 배회하며 타깃을 물색하는 차량 한 대. 아이고. 그런데 이 사고에는 숨은 반전이 있었습니다. 뭐가요? 그러니까 여기 과감하게 들이박으세요, 그냥. 에어백 터질 정도로? 어중간하게 치면은 키 가만히니까 세게 들이박아버려요, 안 에어백 터질 정도로? 아니 그 정도 터지면 어때요? 에어백 소리 한 200이에요, 한 개당. 안 돼, 그러면? 아니 절대 안 터져요. 다치면은 내가 다치지 형은 안 다쳐요. 그래서 형 보고 나서 전화할게요. 절대 저랑 아는 척하고 막 붙어있으면 안 돼요. 그 형 친구한테 말해줘요.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된다고 절대. 어차피 배구는 이 형이랑 그 형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래 이제 보험사 오면은 뭐라고 하냐면 보험사 전화한테 번호에서 이거 차 나올지 몰랐는데 그냥 들이박아버렸어요. 마음 돼요. 제가 완전 그 수술로 가면 그냥 콩 들이박아요. 야,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 뭐 이런 거. 야, 아니 진짜 이런 반전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도로를 무대로 펼쳐진 한편의 연극.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해 보험금을 나누는 일명 가피 공모 수법입니다.
가피공모. 보험 사기라는 걸 알고 나니 당시엔 모르고 지나쳤던 것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근데 이번에로 손님들이 놀라진 않더라고요. 놀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고가 나면은 굉장히 놀라고 막 저기 할 텐데 그냥 좀 조용하고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좀 되게 어려 보였어요. 앳돼 보였어요. 20대 초반? 10대 후반? 아 10대요? 10대라고요? 이날 택시에 탑승해 있던 4명의 손님이 편취해간 보험금은 총 460만 원. 아, 그럼 이것도 승객과 뒷차가 한 팀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인터넷에 있어요. 뒤쿵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거기가 아이나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 연락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서로 하는 걸 모르는 사람끼리 같은 차에 타도 모르네. 그죠? 아예 모르는 사람끼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싸우거든요. 모르는 사람끼리. 모르는 사람끼리도 공공연하게 범죄 공모가 이루어진다는 곳. 뒤쿵을 검색하자마자 화면 가득 모집글이 보입니다. 접촉하기 무섭게 실시간으로 수법이 공유됩니다. 뒤쿵. 지금 일당을 흥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250에 300인데요? 굉장히 지금 범행을 구체적으로 말을 맞추고 있어요. 특히 이들의 수법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 수익금을 배분할 때에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 렌터카인지를 꼭 확인한다는 건데요. 왜요? 젊은 층도 부담 없이 빌릴 수 있는 렌터카. 범죄 도구로 쓰이는 일이 크게 늘었습니다. 앞서 본 보험 사기에 이용된 차량 역시 렌터카. 15년째 렌터카 업체를 운영해온 그는 이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빌려서 사용을 하면 자기 차량이 아니고 자기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고 하거나 내더라도 본인한테 가는 금전적인 피해가 없지는 않지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다. 고의 사고가 늘면서 덩달아 높아진 보험료 할증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업체도 늘어나는 추세. 새벽에 사고 접수가 됐는데 콜센터에서 잔말하지 말고 저기 막 현장 출동이나 빨리 보내라고. 아이고. 이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애가 너무 능숙한. 너무 능숙한 거죠.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정차해 있던 사고 차량에서 내린 인원은 5명. 이렇듯 승차 정원을 꽉 채우는 게 요즘 두드러진 수법이랍니다. 사람당 합의금이 예를 들어서 80에서 150이 나간다고 하면 곱하기 인원수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면 사람 수를 많이 태워야 되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집하죠. 보통 1인당 합의금이 150에서 180, 200만 원까지 가요. 그러면 한 사고에 보통 한 400, 800, 1000만 원씩 나가죠. 그리고 뭐 5명 타고 6명 탄 데는 뭐 한 2천만 원 나간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차량 하나에 여러 명이 타는 사고, 뭐 카 같은데 7명, 8명, 9명씩 타고요. 승용차도 조그만 차가 아닌 중대형 승용차에 5명씩 풀로 탑니다. 이렇게 모인 이들을 부르는 신종 단어, 마네킹. 야. 차에 탑승해 있는 것 외엔 주어진 역할이 없어 마네킹이라 불린답니다. 보험 사기를 기획하는 것도 실행하는 것도 이들과는 관련 없는 일. 반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운전수는 그만큼 가져가는 몫이 큽니다. 와. 운전수를 만나기 위해 향한 곳. 1년 동안 25건의 사고를 내 현재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가 속한 일당이 가로챈 보험금은 무려 2억 원. MBC 시간천사대에서 나왔는데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올해 초부터 신고관이 네네. 왜 그렇게 단기간에 만나게? 그건 저도 모르죠. 능숙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제가 실수할 때도 있는 거예요. 비통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비통. 그 뒤에서 갔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뻔뻔하네요. 마네킹 뭐 이런 단어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뭐예요? 마네킹. 그런 거 진짜 몰라요, 마네킹. 하신 거는 아니에요? 예, 고의를 뭐 어떻게 알아요? 제가 뭐 상대방 뭐 염려성 갖고 넘어오라 한 것도 아니고. 한 달에 2번꼴로 사고를 냈음에도 운전 미숙에 불과할 뿐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하는 운전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했지만 그는 타고 온 고급 렌터카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나뉘어 있듯 조직 내에서 계급과 이에 따른 수익도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야. 그 모집책에 의해서 모집이 됐는데 보험방에 협조해달라. 협조를 하지 않으면
가둬놓고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이지만 조직 내에선 철저히 하위 계급에 속하는 마네킹. 갈취 또는 상납을 통해 대부분의 이득은 사기를 기획한 주동자에게 돌아갑니다. 죽을 용기로 일한다는 이들, 그들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집책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나름의 검증을 몇 번이나 통과한 끝에야 겨우 알려준 접선지. 자, 과연 나왔을까요? 나왔을까요?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 제작진에게 도착한 메시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접선지가 아닌 인근에 차를 대고 있었답니다. 야, 참. 일단 저긴 오신 것 같은데. 디코하러 오신 것 같죠? 아, 제작진 진짜 만났네요. 저 같이 왔어요. 네, 친구. 그러면은 운전하는 거는 아, 저예요. 운전자. 궁금해가지고. 이거 하는데 얼마나 좀 걸려요? 그런 거는 뭐 제가 말씀 따로 드렸어요. 이건 뭐 저기 전화하는 거고. 하면 제가 맥주를요. 여기서 좌회전하시고 우회전하시면 큰 도로 나와요. 4차선. 거기서 좌회전 신호에 그냥 기다리고 깜빡이 기다리시고. 그럼 어느 쪽 방향으로 오시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가서? 똑같이 일로 나가서 천천히 갈 거예요. 저는 티 안 나게. 그럼 뒤에 박으시는 거죠? 네, 그렇죠. 뒷공으로 하시는 거죠. 와. 여러 번 해본 듯 동선과 수법까지 모르는 게 없는 일당. 이들에게 물어볼 말이 많습니다. 물어봅시다 진짜로. 안녕하세요. 저 MBC 방송국에서 나오는데요. 진짜 궁금하네요. 와 이건 통화하러 나오신 거 맞죠? 잠깐만요. 선생님. 통화하러 나오신 거 그냥 가버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며칠을 보낸 뒤 수소문 끝에 보험 사기에 가담했다가 빠져나온 한 사람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나왔네요 저기. 예. 오랜 망설임 끝에 카메라 앞에 선 그는 한눈에도 앳돼 보였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돈이 필요해가지고 지인 형한테 150만 원 빌렸는데 이제 그 형이 한 달 동안 이자를 1000만 원까지 올려가지고 좋은 형인 줄로만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본색을 드러냈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원금 150만 원 빌린 것만 주고 그냥 연락 안 받으려 했는데 이제 제 인적 상황이나 제 주변 친구들이나 제 부모님 번호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거 해라 그 불사고 내는 건데 그 차 뒤에 탑승하고 이제 합의금 받아서 나한테 돈 주면 된다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몇 번이나 거절 의사를 표했지만 결국 강제로 차에 타게 된 김군. 그곳에서 자신처럼 빚에 역겨운 이들과 만났다고 합니다. 그 형이 약간 사채업자 약간 이런 느낌. 그때 약간 그런 돈 빌려준다 약간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는데 이제 제 친구 중에 여자애 한 명 있는데 걔도 150 빌렸는데 걔는 300만 원 갖고 오라 했는데 돈을 못 갚았어요. 그래서 걔가 여자이니까 왜 너 몸을 팔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돈 갚아라 아니면 타라 차에 타라 아니면 보험 대출 받던가 알아서 해서 갖고 와라 약간 이런 식으로 협박 당하고 있어요. 한 번 발을 들이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담한 건수만 10여 건. 이렇게 낸 고의사고로 편취한 금액은 한 건당 80만 원에서 130만 원 선. 매번 10만 원을 제외한 보험금 대부분을 상납했음에도 빚을 갚기엔 역부족이었답니다. 그래도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저 신고를 해야죠, 신고를. 예. 형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사람이고 그 형 대신해서 이제 일 처리를 하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다든가 이제 애들한테 돈을 걷어서 갖다 주는 애가 있다든가 제가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는 좀 욕도 많이 하고 약간 중간책들은 다 험상궂게 생겼어요. 문신도 많고 저는 도망도 못 가겠어요. 무서워서. 아니, 다 비슷한 또래 같은데 하는 짓은 완전 조직폭력배나 다름없네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구하시는 사장님들도 별로 없고 해서
그래서 돈 빌리고 이제 돈 갚으려고 또 이거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에는 무서웠다가 이제 두 번째부터는 너무 돈이 쉽게 나오는구나 생각도 들었다가 잘못했다. 처음부터 돈 빌리지 말 걸 그랬으면 이런 것도 안 했을 텐데 약간 후회 많이 들죠.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이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건데요.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 과감하게 들이박으세요 그냥. 그냥 세게 들이박아버려요 안 되니까. 보험상이 터지면 뭐야 이거 알지? 네. 네가 지금 어리니까 너가 만만해가지고 너한테 그러는 것 같은데 꿀망지게 해야 돼 이거 알지? 처음에는 이제 뭐 지인, 선후배나 뭐 이렇게 동창들 사이로 이렇게 하다가 볼륨을 좀 높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구직 광고, 알바 광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담자들을 다 모집을 하고 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이탈한 애들도 몇 명 있었어요. 좀 협박도 하고 그 합의금 받아간 거, 보험 받아간 거 재갈치도 하고 뭐. 에이 참. 점차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보험 사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보험 사기로 추정되는 사고는 저희는 많게는 한 30%까지 봅니다. 그때 1년에 한 10조 원 정도가 누수된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 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노라고. 쉬운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입니다. 진숙 씨는 아직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습니다. 저 티켓 찍잖아요. 거기 올릴게요.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파트 살 때 너무 좋았는데. 원래 내 집 아버지가 사준 건데 뺐었잖아요. 팔았잖아요. 나 힘 없어요. 맨날 울었어요. 30여 년간 남편과 두 딸을 키우며 살던 곳이었습니다. 여인은 매일 그날을 생각하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갑자기 집을 팔고 그 사람들이 이사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헐값에 팔고 싶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지척에 두고 월세 40만 원짜리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사는 여인.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둘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희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줄 알았죠. 그랬더니 세상에 반지하 여기만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언니가 이런 거에 굉장히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시켜서 잘 살게 만들어주면 되지 이런 자신감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집을 사주고. 사실 진숙 씨는 지적 장애인입니다. 친정아버지는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위의 모습에 신뢰감이 생겼고 딸과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사위 명의로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년 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남편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진 겁니다. 남편이 병마와 싸우는 사이 누군가 2억 5천만 원에 아파트를 팔아버렸습니다. 월급 받으면서 100얼마 받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또 현보가 한 7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합치면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뭐 여기서 이제 돈을 잘 모르니까 돈을 함부로 쓴다고 통장, 뭐 인감도장, 그다음에 뭐 카드 이런 것들 다 본인이 가져가고 매월 일주일에 10만 원씩 주는 게 거의 수입의 끝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름으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세 식구는 매주 통장에 입금되는 10만 원으로 교통비와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사준 아파트를 팔고 진숙 씨 둘째 딸의 월급까지 관리한다는 사람. 팔아먹는 거야. 팔아가지고 팔아서 저기 되는 거야. 가족 사진에 찍혀있는 남편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진숙 씨 가족에게 불어닥친 고통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남편의 큰 조카가 진숙 씨 가족에게 다가왔는데요. 언니니까 너가 가지고 있으라고. 근데 제가 안 준다고 했는데 아빠가 오빠한테 믿고 있으면 오빠가 나중에 너 시집 가면 준다고 잔놈하고
뭐 냉장고하고 세탁기하고 뭐 사준다고 빼간 돈이 한 5천만 원 되는데 돈만 빼가고 돈이 입금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숙 씨 남편이 퇴직금 중 1억 6천만 원을 투자해달라며 큰 조카에게 직접 맡겼다는 겁니다. 어지가 조카한테 맡긴 거네요. 이 퇴직금 또한 몇 년째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진숙 씨의 큰딸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사촌 오빠에게 연락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빠도 좀 힘든 건 있어. 네. 그렇지만 우리는 가족이잖아. 알잖아. 저도 오빠들을 믿어요. 근데 믿는데 만약에 그 나쁜 마음 먹고 도망갈까봐 그렇진 않아. 무서워요. 누가 도망가. 오빠를 믿어야 돼. 좀만 기다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 오빠가 내가 만약에 깜빵 갔어.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오빠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야. 2억 5천만 원의 아파트를 급하게 팔고 진숙 씨 재산을 관리한다는 시동생. 남편의 퇴직금 1억 6천만 원을 받아간 큰 조카. 진숙 씨는 친정아버지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한 돈은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아내의 동생들이 직접 돈의 행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소개팅 얘기는 없어요? 없어요. 가세요. 모르겠지만. 가세요. 이제 영업방이 되니까 가세요. 관리는 하시고 계신가요? 아니 왜 이렇게 답답하게 말을 해? 왜 하신다는데? 모르니까. 아이들 돈도 관리를 하시잖아요. 돈료가 많으면 이것도 생각해서 자꾸 줄여서 이 보험 드는 거 그거보다 더 작아야 된다 내가 그런 거 넘겼을 거야. 진숙 씨 남편의 부탁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고 진숙 씨 가족의 월 수입 200여만 원을 관리하고 있다는 시동생. 그는 이 중에서 보험료 100여만 원을 납입하고 생활비로 매주 10만 원을 진숙 씨 가족에게 보내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동생이 아파트 매매 후 현재 남은 돈은 4,500만 원. 그렇다면 나머지 2억여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흉하고 문제는 와가지고 그렇게 공동 부상적으로 애들도 통화하고 내가 여기서 동생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야. 이거 대출을 누가 이렇게 많이 뺐었었냐. 누군가 아파트를 담보로 이미 1억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았던 겁니다. 에휴 참. 30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하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챙기며 저축까지 해왔던 남편 최 씨.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많이 잃었더라고요. 2015년부터. 보험료가 나가는 돈이 647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다음 해부터 보험료가 급격히 늘었답니다. 5년간 두 딸 앞으로 가입된 보험만 57건, 부부까지 합하면 총 100여 건이 넘습니다. 가족들은 대출금의 일부가 보험료로 납입됐다고 말합니다. 월급의 2배가 넘는 금액이 보험료로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수입의 절반이 보험료로 납부되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있지요. 무슨 지진 보험 있지요. 지금도 보니까 무슨 가구가 훼손되면 받는 무슨 보험도 있어요. 어머니 이거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5, 1, 0, 4? 얼마예요 그게? 5만 1,300이야. 400이야. 300? 이건 아무도 다 그 한 분한테 이거 주는 거예요? 네네. 가족들이 가입한 수많은 보험들을 관리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여러 보험사 상품을 계약할 수 있었던 보험 설계사 장 씨였습니다. 주민들은 진숙 씨 부부 주변에서 장녀인을 수시로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뒤에 지나가는 거 보고 저기 지네 뒤에 쫓아오길래 아니 엄마 누구야? 언니 참 이런 거죠. 근데 왜 자기가 옆에 안 가고 자기 뒤따라가냐? 여자분이 한 분이 그러지 않아요. 갑자기 분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에 그 보험 관련 서류가 정말 많이 찾아왔나 보네요. 진숙 씨 가족에게 가입된 수많은 보험들. 장녀인의 입장은 뭘까요?
혹시 좀 성분이 찾아내려고 왔는데 네, 그게 계속 그만뒀어요.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확실히 알아보고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답변을 못했고, 아니 저희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한때 불안전 판매율 0%를 자랑하던 우수 인증 설계사 장여인. 그녀가 설계한 보험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2017년 9월 15일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19년, 2년 뒤인 2019년에 또 운전자 보험을 계약을 한 거죠. 이게 아마 해지되고 계약이 됐을 거예요. 둘째 딸의 치아 보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8년에 계약한 보험이 소멸되고 2년 후에 똑같은 보험을 다시 들었습니다. 수당 체계가 2년이면 끝나요. 어떻게 보면 보험사마다 약간 다르지만 그리고 나서 해지를 하고 나서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수당이 발생이 또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품이지만. 이 정도면 많이 가져가시는데요? 거의 600%에서 1200% 정도 나오거든요. 판매 수당이 보험의 종류별로 다르지만 월 100만 원의 보험을 체결하면 설계사는 많게는 1,200만 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문제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운전자요.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영업용이네. 영업용? 엄마는 운전을 안 하시는 분인데 운전자로 들어갔다라는 거. 더군다나 운전자도 자가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운전면허도 없는 가족 전부에게 비운전자의 보험이 아닌 영업용 운전자 보험을 들게 한 장여인.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수소문 끝에 어렵게 장여인의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아무도 없나 봐요. 갑자기 사러 갔는데 집이 안 사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때 연락이 닿지 않았던 장여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네. 선생님 그 보험 관련돼 가지고 저는 저를 알기 전부터 보험을 바닥에 가입하셨던 분이고 바닥에가 아니라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배우자분이 네네. 보상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암에 걸려서. 그러고 나니 보험에 대한 이주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지적 장애신 거는 좀 아시고 계셨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처음에는 제가 와이프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네. 이분 혹시 병이 아니라고 했더라고요. 딱 봐도 이제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설계자 할 때. 제가 나중에서 이상해서 여쭤본 거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끊을게요, 제가. 하지만 진숙 씨 둘째 딸의 이야기는 좀 달랐습니다. 급식실에서 청소를 하며 번 돈이 보험료로 나가는 게 싫었답니다. 집에 4인만 원 들어온 거예요. 여긴 집이잖아요. 왜 집을 왜 안 들어와요? 때문에. 나 집에 있으면 싸나올까 봐 무서워서요. 아이고. 하기 싫은데 어디를 시키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온 거예요, 저도. 진숙 씨 둘째 딸은 보험에 가입해달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하고 사인을 안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손이 아픈데 겁나 쓰겠다. 끝내려는데 다 쓰대 끝까지. 그냥 내가 나갔어요. 울면서. 쓰기 싫으니까. 둘째 딸의 사인이 적혀있는 보험증권. 우리는 전문가에게 필적 감정을 받았습니다. 또 리을을 이렇게 연결해서 기재를 했는데 씨 같은 경우에는 1획, 2획, 3획 이런 식으로 3획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1획, 2획, 3획 그리고 이렇게 3획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좀 삐져나오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 특징들이 좀 관찰이 됩니다. 딸의 이름이 적힌 3개의 보험 증서를 분석한 결과 다른 사람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확인을 안 하세요? 거기서? 두 분은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설명을 받고 그 사람들한테 사인하게 했어요. 진숙 씨 가족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시동생, 남편의 퇴직금을 받아간 큰조카, 그리고 이 가족의 보험을 설계한 장여인. 이 세 사람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건 뇌경색증으로 쓰러진 후 최근 장애 진단을 받은 진숙 씨의 남편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한테 다 있어. 있으면 뭐해? 뺏어야 될 거 아니야. 상기금인데. 직접 하는 거. 가져오라 해갖고. 자기 전화해. 다 바꾸라고 왜 나한테 시켜. 퇴직금 받은 걸로다가 그거를 한테 1억 6천 투자한 거 있어요. 3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진숙 씨 남편은 30년간 일해서 받은 퇴직금 중 1억 6천만 원을 큰 조카에게 보냈고 아파트를 판 후 대출 빚을 갚고 남은 7천만 원은 동생과 장애인에게 빌려줬답니다. 예. 그걸 왜 이렇게 많이 지금? 서글서글하니 참 보험 설계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설계사로다가 믿고서 모셔야겠다고 생각이 돼갖고 설계사를 전적으로 다 보험님은 맡겨놨어요. 가입자와 보험 설계사로 만난 두 사람. 활발한 성격의 장여인을 믿었고 자신이 쓰러진 뒤엔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녀에 대한 믿음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치는 중복도 많고 예. 굳이 들어야 되지 않은 보험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 알고 계셨어요? 다 좋은 거니까 가입을 해주시다 하고 나한테 부탁을 하면은 가입을 해다고 그래갖고 가입을 했어요. 모두 좋은 보험이라고 해서 들었는데 계약과 해지가 반복되면서 진숙 씨 가족의 보험료 지출은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 설계사는 자기가 수당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보험 설계가 남편의 소득이나 아내와 딸들의 정신 상황 이런 걸 알면서 이걸 권유했다고 하면 그걸 기망을 보는 거죠. 행복한 노후를 꿈꿨던 진숙 씨. 이제 가족들에게 남은 건 반지하 월세방뿐입니다. 난데 보험증권을 처음에 이게 계약했던 거서부터 그냥 됐다고 돌려보내세요. 보험증권을 다 해서 처제한테 그거 도울 수도 없어요. 해양대 오셔야 된 거는. 운전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하고 나만 믿고 하면 돼. 이거 믿지. 이런 규정 가져간 게 맞고. 채무 변제는 아니죠. 왜냐면 투자하는 건 투자해달라고 투자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책임지려고 한 게 아니라 내 가족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누군 계속 돌봐야지.